한국의 데이터, 중국과 짜고 만든 거 아니냐.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일본 총리의 대마도 영유권 발언으로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7% 폭락했고 중국 해경 30척이 센카쿠 인근에 집결했으며 동아시아 전역이 48시간 만에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뻔하지. 미국 CIA 분석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만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한국은 단 한 줄의 감정적 발언도 없이 600년 역사 기록과 AI 검증 시스템으로 일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조용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마저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리드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NGA, 그러니까 국가정찰국 본부에서 일하는 해양정세 분석관이죠. 새벽 5시 반.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창밖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출근해요. 밤사이 수집된 동아시아 해역 데이터를 점검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의 선박 이동 패턴이 평소와 달랐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화면 속 그래프는 평소라면 일정한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오늘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이 번져나가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금융정보망 쪽으로 화면을 넘겨봤습니다. 일본 증시 선물 지수가 새벽부터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뚜렷한 하락세는 아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숫자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한 진동은 언제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신호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해상 교통량, 항만 처리 속도, 화물선 대기 시간을 모두 불러왔어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속에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항의 야간 물류 처리 속도가 평소보다 13% 감소했어요. 오사카는 16%, 고베는 19%.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제 모니터 속에서는 뭔가 거대한 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 알림창이 떴습니다. 일본 국회 속보.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 총리, 대마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발언.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실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확인한 데이터의 흔들림, 금융시장의 불안, 해상 물류의 이상 신호. 모든 게 이 한 문장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군. 작은 진동이 거대한 파도로 변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보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일본 NHK, 교도통신, 요미우리 신문까지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발언은 명확했습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저는 화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발언이 동아시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단, 벌써 왔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동료 분석관 시라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느긋한 표정이었죠. 시라, 이거 봤어?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라가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아, 일본 총리 발언. 방금 뉴스 푸시 알림으로 봤는데. 그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이거 심각한 거 아냐? 제가 물었어요. 시라는 자기 자리에 앉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또 정치인들 쇼 아니겠어? 국내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데이터가. 대단. 시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우리는 분석관이잖아. 진실은 결국 기록과 데이터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말을 하며 시라는 웃었어요.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꽂혔습니다. 진실은 기록 속에서 드러난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 그래프들, 데이터의 흐름.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시라, 이번 건 좀 다른 것 같아.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 아까 일본 항만 데이터 봤는데 물류 처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금융 시장도 불안해. 이건 단순한 외교 발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시라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겠어? 추적하는 거지. 맞아. 감정 말고 데이터로. 시라는 다시 자기 모니터를 켰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진실은 기록 속에서 드러난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정보를 분석해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데이터는 진실을 말해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대만 주변 해역의 데이터를 모두 불러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선박 이동, 군함 배치, 해경 활동까지 전부요. 화면이 복잡한 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반드시 데이터에 흔적을 남기겠죠.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펼쳐졌어요. 진실은 반드시 나타난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세계. 숫자와 패턴이 말하는 진실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는 제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화면에 펼쳐놓았습니다. 세 개의 모니터가 각각 일본, 중국, 한국의 해역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먼저 일본 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쿄항의 야간 화물 처리량이 지난 사흘간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대비 목요일 새벽 기준으로 22%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수치였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 저는 중국 쪽 데이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어요. 센카쿠 제도, 일본에서는 다오 위다오라고 부르는 그 섬 인근에 평소보다 많은 선박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8척. 보통은 대여섯 척 정도만 순찰하는 구역인데요. 이동 속도도 빠르네. 저는 마우스로 특정 선박의 궤적을 따라갔어요. 중국 해경 2901호. 이 배는 이틀 전부터 센카쿠 인근을 계속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0% 빠른 속도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데.
한국 쪽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고요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를 열어봤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평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성명도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네. 저는 과거 유사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2012년 독도 관련 분쟁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 한국 정부는 발언 3시간 만에 공식 반박 성명을 냈었어요. 2019년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언이 나온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정부는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해역의 실시간 감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대마도 해협 쪽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감시 시스템의 정확도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선박 식별률이 98%, 평소에는 85% 정도였는데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배치 현황, 해경 순찰선 이동 경로, 심지어 기상 관측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모든 게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이건 준비된 침묵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감시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모든 창문을 점검하는 것처럼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중국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만 유독 고요했습니다. 왜 침묵하는 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약해서? 아니,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화면 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불안, 중국의 압박, 그리고 한국의 침묵. 이 세 개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어요. 좀 더 파봐야겠어. 사무실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고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어요. 제 앞에는 거대한 퍼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한국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아직 새벽 5시였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이 계속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전날 종가 대비 마이너스 6.8%. 개장 30분 만에 70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겁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폭풍 투자자, 신뢰 급락. 일본 국채 금리 급등 엔화 약세 지속.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이탈 시작.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거였죠. 저는 환율 차트를 열었습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 일주일 만에 4%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외환 시장에서 4%라는 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중국 해경, 센카쿠 인근의 대규모 집결. 마우스를 클릭하자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경선 30척. 이건 평소의 5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젠장.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무리한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고 중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48시간 만에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저는 내부 첩보망에 접속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있었어요. 중국 해경선, 센카쿠 12해린의 진입 가능성 높음. 일본 자위대, 경계 태세 격상. 한국 정부, 여전히 공식 입장 없음.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대마도 해협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최고 정확도로 작동하고 있었고 해군 함정들의 배치도 정상이었습니다. 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직전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뭔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속 니케이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마이너스 7%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번 폭락 패턴이 과거와 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렸고, 대지진 때는 재해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순전히 정치적 발언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실제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시장이 뭔가를 알고 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더 이상 화면 앞에서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군사, 외교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책상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아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에단, 벌써? 실아, 나 휴가 써야겠어. 뭐? 갑자기?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아가 니케이 지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에 가봐야 해. 직접. 한국? 왜? 실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돌려 그에게 보여줬어요. 봐. 일본은 무너지고 있어. 중국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조용해. 그게 이상한 건가? 한국이 작은 나라잖아. 강대국 싸움에 끼어들기 싫은 거 아니야? 실아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실제로 국무부 내부에서도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한국 해역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근데 봐. 대마도 해역 감시 시스템 정확도가 98%야. 평소보다 훨씬 높아. 이건 시스템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럴 수도 있지. 긴장 상황이니까. 아니야. 저는 과거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어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때 봤어? 당시 감시 정확도는 87%였어.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때도 91%였고. 근데 지금은 98%야. 이건 평시 훈련 수준이 아니야.
시라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다른 차트를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 접속 로그야. 보통 이런 사안이 터지면 성명서 준비하느라 내부 트래픽이 폭증해. 근데 지금은 평소 수준이야. 마치 이미 준비가 끝난 것처럼. 혹시 내가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냐? 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저는 의자를 돌려 시라를 마주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한국 정부의 모든 대응 패턴을 분석했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영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부 다. 그래서 평균 반응 시간은 3시간 27분이야. 가장 빨랐던 건 2012년 독도 방문 사건 때 1시간 40분. 가장 느렸던 게 2018년 교과서 문제 때 8시간 15분이었어.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50시간이 넘었어. 단 한 줄의 공식 논평도 없이. 시라가 팔짱을 꼈어요. 그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갈 필요는 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라, 우리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뭐야?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한국이 뭔가 하고 있다고. 저는 일어섰어요. 원격으로는 한계가 있어. 왜 침묵하는지, 뭘 준비하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시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무부에서 허락할 것 같아. 지금 분위기는 일본 편들기 바쁜데. 그래서 휴가를 쓰는 거야. 개인 자격으로. 응. 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미 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뒀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아시아 국장, 해양수산부 관계자, 국방부 정책실 예전에 교류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대단. 시라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쩌려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질문이 지난 이틀 동안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그냥 약해서 침묵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데이터를 과대 해석한 걸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내가 맞는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뭔가 중요한 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걸 놓치는 건 분석관으로서 직무유기야.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언제 출발해? 시라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 보고서는 오늘 안에 마무리할게. 현재까지 분석한 거 다 정리해서 팀장한테 제출하고. 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거기도 지금 분위기 좋지 않을 거야. 알아.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표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인천행 직항편이 내일 밤 7시에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혹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모니터 속 데이터가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숫자들이, 그래프가, 패턴이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저기 있다고. 저는 클릭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덜스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가방 속에는 노트북과 분석 자료들이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에단 리드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국무부 보안팀 직원이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죠. 개인 휴가라도 조심해. 일본과 한국 문제에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현재 방침이야. 마이너스 팀장.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까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키우지는 말라는 뜻이었죠. 감사합니다. 보안 직원이 떠나고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는 걸까?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내 와이파이는 느렸지만 실시간 데이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회복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중국 해경선은 28척으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센카쿠 인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48시간 동안의 한국 해역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대마도 해협이 선박 통행량은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감시 시스템의 정확도는 여전히 98%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승객이 잠깐 쳐다봤지만 곧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조선왕조실록 검색 시스템 접속 로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사용 기록, 심지어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마도 관련 역사자료 검색이 평소보다 300% 증가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문헌과 메이지시대 일본지도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저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정확히는 97일 전부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발언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준비했던 겁니다. 침묵은 당황해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데이터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고 멀리 별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까?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그리고 그들이 저를 만나주기는 할까?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고 영화를 틀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도시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을 공기가 차가웠어요. 워싱턴보다 훨씬 선선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광화문이요? 네. 관광 오셨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아파트들, 네온사인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 건물들.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졌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 외교부에 연락을 넣어야 했어요. 택시가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복궁의 불빛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제가 찾는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서울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저는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외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 리드입니다. 미국 NGA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조현 장관님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짧은 대기음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조현 장관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미 정책 교류 프로그램에서 장관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상황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외교부 별관으로 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외교부 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발급해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양쪽으로 회의실이 줄지어 있었고 멀리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리드 씨?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조현 장관님. 네. 오랜만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차가 준비돼 있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개인 자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조현 장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요. 상황이라면 일본 총리의 발언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예상과 달라서요. 조현 장관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솔직히, 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분석해봤는데 한국은 보통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번엔 사흘이 넘도록 공식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오셨습니까? 네. 조현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리드 씨, 한국이 왜 침묵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아니더군요. 모든 감시 시스템이 최고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역사자료 검색도 3개월 전부터 급증했어요. 이건 준비된 침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그는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증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 준비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의 말이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일본이 대마도를 언급할 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모았어요. 조선왕조실록, 메이지 시대 일본 지도, 현대 해상 감시 데이터까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데이터로, 기록으로. 조현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리드 씨가 궁금해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미국이나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크지 않으니까요. 큰 소리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함으로 이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장관님, 최강현 준장님과 박민서 박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게.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해군 제복을 입은 40대 후반 남성,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최강현 준장. 우리 해군의 대마도 해협 감시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박민서 박사, 서울대 AI 연구소에서 우리 시스템을 설계한 분이죠. 저는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에단 리드입니다. 들었습니다. NGA 분석관이시죠? 최강현 준장이 말했어요.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박민서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박민서 박사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이게 K-HAWKS입니다. 한국 해상 감시 및 역사 검증 시스템이죠.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박민서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K-HAWKS는 두 가지 시스템이 결합된 겁니다. 하나는 실시간 해상 감시, 다른 하나는 역사 기록 검증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패드를 움직였어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대마도 해협이 3D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실시간 감시부터 보시죠. 지도 위에 수십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 점마다 선박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현재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43척입니다. 화물선 31척, 어선 9척, 유람선 3척이죠. 최강현 준장이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이 시스템은 6년 전부터 구축했습니다. 위성 데이터 레이더, AIS 신호를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선박을 추적하죠. 정확도가 98%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시에는 85% 정도로 운영하는데 지금은 최대치로 올렸죠. 일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건 현재 데이터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역사 기록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박민서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게 K-HAWKS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키를 몇 번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입니다. 1443년 기록이죠. 한문으로 빼곡히 쓰인 문서였어요. 옆에 한글 번역이 함께 표시됐습니다. 대마도 도주가 조공을 바치러 왔다. 부산포에서 출발해 한성까지 닷새가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AI가 항로를 재구성합니다. 박민서 박사가 다시 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옛날 지도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선박 속도, 조류, 날씨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가능한 항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완성됐어요. 대마도에서 출발해 부산포를 거쳐 한성으로 향하는 경로였습니다. 이걸 현대 항로와 비교합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어요. 현대 선박들의 항로가 파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의 정확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일치율이 87%입니다. 박민서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600년 전 기록과 현대 항로가 87% 일치한다는 건 대마도 해협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더 있습니다. 조현 장관이 말했어요. 보여주세요. 박민서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오래된 지도였어요. 메이지 정부 내무성에서 1877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입니다. 낡은 종이에 한자로 쓰인 지명들이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조선국 영지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대마도를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직접 만든 지도입니다. 메이지 시대예요. 그런데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죠. 최강현 준장이 설명했어요. 그럼 왜 지금은? 정치적 이유죠. 조현 장관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정치는 그걸 왜곡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 왜곡을 바로잡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국제사회에 공개할 겁니까? 이미 준비 중입니다. 조현 장관이 대답했어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했고 AI 검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누구든 확인할 수 있게요. 박민서 박사가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그래프였습니다. 지난 6년간의 대마도 해협 통행 데이터입니다. 선박수, 화물량, 어획량까지 전부 기록했죠. 숫자들이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데이터와 역사 기록을 교차 검증하면 대마도가 어느 나라의 경제권에 속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물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한반도와의 교역이 일본 본토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에 의존했다는 뜻이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데이터가, 그래프가, 역사 기록이 하나로 모여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조현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3년 동안 이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걸. 최강현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드 씨, 직접 보시겠습니까? 우리 감시센터를요. 갈 수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허락하신다면요. 조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드리세요. 리드 씨는 이해할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가가 3년 동안 준비한 진실의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고 데이터였고 투명함이었습니다. 가시죠. 최강현 준장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학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CNN, BBC, 로이터, NHK, 신화통신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곧 시작한다는군요. 옆자리에 앉은 독일 외교관이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어요. 조현 장관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뒤쪽 스크린에 커다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조선왕 조실록입니다. 화면에 고문서가 나타났어요. 한문과 한글, 영어 번역이 함께 표시됐습니다. 1443년부터 1863년까지 420년간의 기록입니다. 대마도 관련 내용만 372건이 있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넘겼어요. 문서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기록은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번째, 메이지 정부 공식 지도입니다. 다른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제가 며칠 전 봤던 그 지도였습니다. 1877년, 일본 내무성 제작. 여기 대마도는 조선국 영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만든 겁니다. 장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현대 해상 감시 데이터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대마도 해협이 3D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년간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위성, 레이더, AIS 신호를 통합했죠. 선박들의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재생됐어요. 빨간 선들이 해협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 13만 4,927척의 선박을 추적했습니다. 정확도 97.3%. 옆자리 독일 외교관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현 장관이 잠시 멈췄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AI 교차 검증 결과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거의 겹쳐져 있었습니다. K-HAWKS 시스템이 역사 기록과 현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600년 전 항로와 현대 항로의 일치율은 87.4%. 박민서 박사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녀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투명합니다. 소스코드, 학습 데이터, 검증 과정 모두 공개할 겁니다. 누구든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AI가 편향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박민서 박사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MIT, 옥스퍼드, 도쿄대학 AI 연구팀에게 같은 데이터를 제공했죠. 결과는 모두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일본 기자였습니다. 중국과 협력한 거 아닙니까? 조현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순수하게 한국이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어떤 국가와도 협력하지 않았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장관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개발 과정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개발 로그, 팀원 명단, 예산 집행 내역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완전한 투명성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큰 소리를 낼 힘도 없고 군사력으로 위협할 수도 없죠.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몇몇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리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조현 장관이었어요. 어떠셨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건 데이터 외교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죠. 무슨 뜻입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들의 반발도 거세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거짓의 반격도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준비는 돼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3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진실은 이긴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그의 옆에 섰어요.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긴급.
일본 외무성, 한국 자료 신뢰성 공격 시작. 언론전 본격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한국의 소위 AI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협력 의혹이 있으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또한 역사 기록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한국 측 시각일 뿐이며 메이지 시대 지도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치 확신에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일본 방송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주장 국제사회 혼란 가중. AI 데이터,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됐나. 전문가들, 한국 자료 신뢰성에 의문 제기.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심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죠. 일부는 노골적으로 혐오 표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어권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논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우스 코리어즈 AI 시스템 파서블리 머니별레이티드. 히스토리컬 러코즈 얼릴라이어벌. 엑스퍼츠 세이.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에단, 상황 알고 있어? 시라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봤어. 국무부가 난리야. 일본 측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무슨?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거지. 동맹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본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야. 너도 알잖아. 정치는 그런 거야. 시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에단, 너한테도 압박이 들어올 거야. 중립적인 보고서를 쓰라고. 중립적? 내가 직접 확인한 걸 어떡해. 그게 현실이야. 팀장님이 전화래. 한국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다시